예. 지금부터 그 iOS 앱 디벨롭먼트 관련해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 동안 제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제 이름은 이창준이고요. 이제 진행하기 앞서 잠깐 제 소개를 하면요. iOS 앱 개발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웹사이트 쪽을 개발을 했었어요. 1년 반 정도. 그래서 이제 1월달 전에 이제 한 3년 4개월을 해서 다니다가 1월 중순에 이제 회사를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iOS 웹 개발자로 지금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그 SDK, 그러니까 엑스코드죠. 엑스코드 설치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 중에 그 iOS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MVC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티브 C에 대해서 전부 다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많이 사용했던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엑스코드를 설치를 해서 iOS 앱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그 컴퓨터가 이제 맥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맥 컴퓨터에는 OS 10이 인스톨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엑스코드 버전이 지금 두 가지 버전이고요. 그 OS에 따라 가지고 인스톨하는 버전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맥 컴퓨터가 스노우레퍼드이면은 4.2를 인스톨하시고요. 4.2에는 iOS 5.0이 빌트인 돼서 shipping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라이온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맥 컴퓨터는 라이온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코드 버전이 4.3.2. 제가 이 4.3.2를 사용해서 데모를 할 거고요. 이 엑스코드에는 iOS 5.1 버전이 빌트인 돼서 같이 인스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엑스코드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찾아가지고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인스톨을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네. 철거 주셨습니다. 그 앱스토어라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 앱 이름이 앱스토어고요. 거기에서 그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 앱스토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은 고정과 같이 적용되게 되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그 빨간 그 네모칸 안에 보면 그 엑스코드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제 엑스코드가 이제 인스톨 할 수 있게끔 화면에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엑스코드를 그 애플.com에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인스톨을 하게끔 됐는데 얘네들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앱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애플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그 폼에 따라가지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엑스코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4.0 이전이니까 그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엑스코드를 인스톨하면은 디벨로퍼라는 폴더에 인스톨이 됐는데 4.0인가부터는 하나 이것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스톨하게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폴더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인스톨이 다 끝나면은 기본이 되는 그 시뮬레이터가 딱 한 버전, 최근에 있는 버전의 시뮬레이터만 shipping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시뮬레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요. 그 엑스코드에 프리퍼런스 누르셔가지고, 프리퍼런스 누르면은 요런 창이 뜨거든요. 요런 창에서 그 다운로드 탭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보면은 그 5.0하고 4.3 요 두 가지 버전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큐멘테이션 탭에 가시면은 또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 버전별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필요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인스톨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스코드를 다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엑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는 이클립스가 있듯이 iOS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엑스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ID 개념이에요. ID인데 더 많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디버그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에디팅은 물론이고 버전 에디트라고 해가지고 소스가 수정되는 그런 히스토리를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그 전에 있는 그 버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도 같이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UI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빌더하고 스토리보드라는 것들이 엑스코드 안에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UI 쪽을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터인데 아이폰, 아이패드 두 가지 시뮬레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도 같이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옵션이 있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직까지는 뉴 아이패드는 레티나 디스플레이인데 레티나 네. 네. 근데 이 시뮬레이터가 지원돼요?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 아이패드도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써봤어요. 안 써봤는데 인스트루먼트는 어느 때 쓰냐면은 그 메모리 유세지 체크할 때나 아니면 퍼포먼스 모니터링 할 때 그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워크는 파운데이션, UIKit, 맵킷, 코어 데이터 등등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시 빌트인돼서 인스톨되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만 하면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헬로 월드 어떤 그 프레임워크인지 한번 다 만들어 보잖아요. 프레임워크인지. 헬로 월드를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UI 인터페이스 빌더나 스토리보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코딩으로 레이블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인터페이스 빌더 이용해서, 아니면 그 다음에는 스토리보드 이용해서. 혹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엑스코드 그냥 아이디인 거잖아요. 예. 그 컴파일러 버전 같은 거는 그 오브젝트-C 컴파일러 보고 버전 맞춰서. 그러니까 엑스코드가 그 OS가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이 추가되면은 이 엑스코드를 새로운 버전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회사에서 버전이 두 개 다른 걸 갖고 같은 소스로 작업을 할 수가 있나요? 보통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 버전에서 개발했던 거를 거의 이제 별 문제 없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버전을 가지고 사용하기보다는 어느 한순간에는 마이그레이션을 해줘가지고 최상위 버전의 엑스코드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디 자체가 컴파일러 버전이랑 이게 묶여 있잖아요. 다 있어요. 이 엑스코드 하나 깔리면은 인스트루먼트, 시뮬레이터 모든 개발에 관련된 거는 이거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스톨하고 뭐 다른 거 인스톨하고를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인스톨. 네, 그러면은 새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려면요, 이 파일 밑에 New라는 메뉴 밑에 프로젝트가 있죠.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iOS 앱 개발할 거니까는 그 중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8가지 정도, 이거는 원래 빌트인된 건 아니고 7가지 정도의 선택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할 거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처음에 선택을 하면은 그 윈도우라는 객체는 딸려오는데 뷰라는 뷰 컨트롤러는 포함을 할지, 이렇게 하나를 할지, 아니면 뷰 없이 그 MT 어플리케이션 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쉽게 가기 위해서 싱글 뷰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요. 프로젝트 네임은 월드.
띄어쓰기 쓰면 안 되나요? 띄어쓰기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띄어쓰기를 안 해봤어요, 저도. 그냥 띄어쓰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보통 이제 소스 컨트롤러 쪽에다가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는 스페이스 없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디바이스 패밀리도 세 가지 선택했는데 아이패드 할 건지, 아이폰 할 건지, 유니버셜 할 건지. 유니버셜 선택하게 되면은 아이폰, 아이패드 둘 다 한 어플리케이션의 코드 가지고 양쪽 다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앱스토어에 그 서밋 할 때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으면은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버전, 아이폰은 아이폰 버전 이렇게 되고 저희는 이제 아이폰 선택할 거고요. 이건 지금 스토리보드는 사용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넥스트 누르시면은 어디에 저장할 건지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엑스코드 관련해서 설명은 제가 이따 나중에 다음 데모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바로 그 헬로 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헬로 월드 만들려면은 그 레이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다가 요 지금 부분은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메소드는 아니면 프라이빗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선언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거 인스턴스 베리어블 선언하실 때는요, 이 컬리 브라켓을 써주셔야 돼요. 이 안에다가. 메소드는 이 바깥에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항상 그 컬리 브라켓 안에다 써주시면 돼요. 이 레이블을 선언하신 다음에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인스턴스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걸 어느 위치에다가 올려놓을지 그 프레임을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x, y, width, height 적당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에 텍스트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레이블을 실제 이제 요 뷰에다가 애들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개발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리테인 릴리즈, 오토 릴리즈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게 어디서 하시죠? 제가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하단 부분에 그 use automatic reference counting이라는 그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었거든요. 디폴트로. 예.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뮬레이터 버전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왜 5.1에다가 있다는지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헬로 월드라는 레이블을 저희 뷰 컨트롤에다가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 빌더 이용하실 때는요, 인터페이스 빌더는 리파이라는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UI 컨트롤러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돼요.
이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저는 질문 하나 드렸는데 예. 아까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를 오토매틱으로 사용해서 예. 메모리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였잖아요. 예. 실제 그 개발을 칠 때 예. 이렇게 활용했을 때 그 메모리나 뭐 여기 큰 문제 없나요? iOS 5.0 이상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4.0에서도 지원은 되긴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있으면 얘네들이 베타 버전으로 내놨을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버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쪽 하단에 보시면은 컨트롤러들이 많거든요. 많은 중에서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필요한 거는 레이블이고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비주얼 베이직 써보신 분은 거의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 세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를 지금 레이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헬로 월드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바꿔주고 여러 가지 세팅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그냥 텍스트하고 얼라이먼트만 바꿔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했던 그 코딩은 포인트를 할게요. 다르게 해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다르게 좀 바꿔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인터페이스 빌더를 안 썼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근데 요즘은 지금 들어간 회사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지금 추세가 인터페이스 빌더나 스튜디오를 많이 쓰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빌더로 헬로 월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더 쉽게 되거든요. 물론 헬로 월드 같이 단순하게 레이블만 표현되는 거는 차이를 못 느끼시겠는데 여러 가지의 스크린이 있을 경우에는 오거나이즈 하는 면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 이걸 선택하면 개발자가 오브젝트에 대한 그 메모리 관리를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하실 때는 5.0 이상에서는 모든 게 다 되고 4.0 이상에서는 거의 한 10% 20%는 개발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게 스토리보드 여기 체크 버튼을 체크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할 공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유즈 스토리보드 체크하시면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런 파일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일에다가 새로운 어떤 스크린도 올려놓고 그 스크린에다가 컨트롤러도 올려놓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인터페이스 빌더 사용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레이블 찾아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위치라든지 위스 하이트 변경하시고요. 그러면 라이트로 얼라이먼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런 해주시면은 되죠. 그래서 실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 레이블 하나나 아니면 뭐 텍스트 필드 하나 할 때 코딩을 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할 때마다 계속 헷갈리고 이 프로퍼티가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다시 카피해서 그렇게 카피했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 빌더나 아니면 스토리보드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하신 거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보드 쓴 거랑 차이는 인터페이스 빌더는 각 하나 스크린, 우리가 저희가 보통 이제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당 보통 이 파일이 하나씩 매치가 되어 있고요. 스토리보드는 그 파일 안에 여러 가지 뷰 컨트롤도 있고 그거의 어떤 그런 트랜지션 하는 그런 경로 같은 것도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 스토리보드 파일은 XML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아마 이 컴파일러가 읽어가지고 거기에만 UI 돌려. 보통 개발했을 때 스토리보드는 5.0 이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타겟 OS가 5.0 이상이면 상관없는데 지금 회사에서 보통 이제 타겟 OS를 5.0으로 하지 않거든요. 보통 4.3이나 3.0 하니까는 아직까지는 사용 못하죠. 근데 조만간에 아마 타겟 OS가 올라가면서 5.0 되면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데모를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패턴인데, 그 iOS 개발 때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MV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들지 않고요. 이 스탠포드 그 컴퓨터 사이언스 과정 중에 이 iOS 앱 개발하는 개발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강의 내용이 되게 좋아요. 저도 거의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렉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사용을 해서 슬라이드는 다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것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MVC 하면은 모델, 컨트롤러, 뷰 이 세 가지 그룹으로 그 클래스를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그 데이터를 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고 뷰 사이에 중재자 역할 혹은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글루 역할을 하게 되고요. 뷰는 이제 사용자한테 직접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의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실제 그래서 이제 구역이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컨트롤은 당연히 이제 모델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때마다 언제든지 모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뷰에 대해서도 컨트롤러는 이 뷰가 어떤 뷰인지 어떤 뷰가 있는지 자기 컨트롤러에 아울렛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고요. 모델하고 뷰는 절대 서로 몰라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래서 모델하고 뷰 다른 MVC 같은 경우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 같은데 지금 iOS의 그 MVC 같은 경우에는 둘은 절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뷰에서 컨트롤러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 그게 이제 방법이 그 액션 타겟이라는 방법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뷰의 어떤 버튼을 탭을 했다든지 아니면 UI를 뭐 드래그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액션에 따른 그 타겟을 컨트롤러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액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동작하는지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컨트롤러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다른 방법은 그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요. 뷰에서 어떤 메시지를 컨트롤러에 전달하고 싶으면은 델리게이트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라는 형태로 뷰에서 컨트롤러
어떤 그런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델리게이트하고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UI 테이블 뷰라고 그 UI 테이블 뷰에서 두 가지를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에서 컨트롤러한테 이제 가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노티피케이션하고 KVO, 그러니까 KVO는 Key Value Observer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방법,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을 쓰거나 KVO를 쓰거나. 그래서 모델에서 어떤 모델이 변경되거나 그럴 때 컨트롤러한테 노티피케이션을 줘서 컨트롤러는 그 노티피케이션을 받으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뭐 뷰를 업데이트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MVC에서는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에서 컨트롤러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델에서 컨트롤러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그 오브젝티브 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1970년대 초기에 그 C가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그 브래드라는 사람이 오브젝티브 C를 개발을 했는데, C하고 스몰톡이라는 랭귀지를 적절히 혼합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스몰톡은 여전히 아마 현재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80년대 후반에 또 이제 오브젝티브 C라는 랭귀지가 그 스티브 잡스가 세운 그 넥스트 스텝의 OS 개발할 때 그 중요한 그 개발 언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그 오브젝티브 C 2.0이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그 오브젝티브 C 버전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그 블락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블락을 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그 OS 레벨에 그 프레임워크에 있는 많은 AP들이 변경을 했거든요. 블락을 이용을 하는 걸로. 그리고 2011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ARC가 이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만약에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좀 편해졌죠. 블락이라는 게 어떤 기능인가요? 블락이라는 게 다음 차에 설명을 할 텐데, 블락이라는 거는 코드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콜백 펑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되고, 이 일이 되면은 콜백 펑션을 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이 끝나면은 이런 일을 하라고 그 코드 자체를 임플리멘테이션을 같이 넘겨주면은 그쪽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블락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개념은 이해가 안 가시는데 쓰다 보면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럼 걔는 컴파일이 어떻게 돼요? 컴파일이 미리 돼요? 아니면은 그때 가서 런타임 컴파일은 미리 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깊숙이는 모르고. 그 다음은 클래스하고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정하겠습니다.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랭귀지하고 약간 좀 다르죠. 신텍스도 그렇고. C하고는 많이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바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클래스는 그 NS 오브젝트라는 그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NS 오브젝트라는 거는 그 자바의 오브젝트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두 개의 파일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헤더 파일하고 메소드 파일하고
확장자는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 .h고요. 메소드 파일 같은 경우는 .m이고요. 그래서 헤더 파일에는 C하고 비슷하게 그 외부에 그 노출을 시키는 거죠. 외부 다른 오브젝트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스턴스 베리어블하고 메소드들을 나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파일에서는 그 메소드에 대해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밍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네임은 어퍼 캠을 케이스라고 해서 그 예제처럼 보신 것처럼 모든 단어의 첫 번째 그 캐릭터는 어퍼 케이스가 들어가고요. 메소드 네임이나 아니면 인스턴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그 로어 캠을 케이스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는 소문자, 그 외 나머지는 대문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메소드 네임이 다른 랭귀지하고 다르게 굉장히 길거든요. 보시면 길고 생소하고. 근데 이제 이름이 긴 거는 이 메시지 이름에 그 메소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기능들이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딱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게 여기다 보신 게 첫 번째 게 이제 오브젝티브 C에서 사용을 하는 메소드 어떤 형태거든요. 그래서 set, make, 이건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함수 내에서 쓸 파라미터 네임이고, 그 다음에 모델, 타입, 모델, 그 다음에 year. 그래서 이제 다른 만약에 랭귀지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set property 해가지고 파라미터 3개에 대한 타입하고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선언하게 되는데 굉장히 직관적이다. 예, 그 다음에는 직관적이지가 않나요? 별로 안 되네요. 그 NS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NS는 그 next step. Next. 예, 그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 스텝 회사 차리고 나서 픽사도 차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애플에 들어오면서 그 넥스트 스텝에 있는 그 OS를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NS 쓰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이제 하나 만약에 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왼쪽 부분에 있는 거는 똑같죠. 클래스 네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하고 변수 이름 앞에는 그 포인터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뭐냐면은 카라는 클래스 오브젝트에 얼록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요, 이 메모리에 이렇게 그 카 클래스에서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 블록을 할당을 해주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브젝트에다가 init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initialize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undermake라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있으면은 그 필요에 맞는 initialize를 해주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myCar는 그 메모리 블록의 첫 번째 주소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자바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록 부분은 U하고 같고요. U는 이제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로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컨스트럭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컨스트럭터인데 마찬가지로 오브젝티브 C에서도 init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init with frame, 뭐 init with 뭐 imag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그 메소드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얼럭하고 init이라는 이 메소드는 예상하신 대로 NS 오브젝트에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럭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메소드고 init은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클래스에 바로 이제 호출을 할 수 있는 거죠. 클래스 레벨에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드신 다음에는 오브젝트를 이제
메모리에서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해제를 시켜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메모리 리킹이 생성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플리케이션이 크래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카라는 오브젝트에 릴리즈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면은 리테인 카운트가 제로가 되면서 메모리에서 메모리 블락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리테인 카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리테인 카운트라는 거는 각 오브젝트마다 리테인 카운트라는 그런 베리어블이 있고요. 생성이 될 때 리테인 카운트는 1이 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init, new, copy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한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발자들이 메모리 관리를 해주고요. 그 외에 사용하는 것들 사용해서 그 생성한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자들이 메모리 관리를 안 해주고 OS 레벨에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요 라인이 지나면은 마이카라는 오브젝트는 리테인 카운트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를 마이카 오브젝트에 보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인 카운트가 0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리테인 카운트가 0가 된 상황에서 마이카 이 오브젝트에 프린트카 인포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크래시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 메모리가 다른 오브젝트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크래시가 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는데, 좋은 방법, 좋은 프랙티스는 뭐냐면은 항상 릴리즈 하고 나서는 닐을 어사인을 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인스턴스 베리어블 때,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뭐 그 다음에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닐을 어사인 해주게 되면은 이 베리어블이 닐로 어사인 되면은 닐이라는 거는 어드레스 값이 제로거든요. 그 제로 값을 포인팅하는 그 오브젝트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것도 발생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무시가 되는 건가요? 무시해요. 예. 저기 릴리즈하고 닐을 하는 거 보고 예. 그냥 릴리즈를 안 하고 닐값으로 주는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도 메모리에서 지금 메모리에 포인터가 없는 거잖아요. 예. 지나는 게 없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아크 컴파일을 쓰면 예. 걔가 좀 더 빠르게 예. 메모리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 ARC를 선택을 하면요, 릴리즈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개발자가. 릴리즈가 닐을 할수 있잖아요. 예? 닐은 줄 수 있잖아요. 닐 할 필요도 없어요. 좀 더 빨리 해줘요. 아까 예를 들어 제가 왜 빠른 게 아니고요. ARC 같은 경우는 런타임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컴파일 탐에 컴파일러가 retain, release, auto release 어느 부분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그 코드를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빌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런타임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컴파일 타임이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른다는. 예. 자바 같은 경우 만약에 저렇게 닐을 해버리면 예. 가비지 컬렉터가 예.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컴파일 코드가 들어가요. 예, 코드가 들어가요. 그냥 가비지 컬렉션은 아니고 ARC는 가비지 컬렉션 아니고 가비지 컬렉션은 제때 그 오브젝트를 릴리즈 해주신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오브젝트를 그 메모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 ARC가 훨씬 더 낫죠. 제일 마지막 부분처럼 썼는데 너팅햄프님은 여기는 널 포인트 에러 같은 거 없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요런 경우 그게 아마 널 포인트 에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릴리즈를 한 오브젝트 릴리즈 해놓고 널로. 이제 베리어블이 어떤 오브젝트를 포인트했는데 이 오브젝트가 메모리에서 사라져서 해제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같은 메모리 주소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베리어블 오브젝트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메모리가 다른 오브젝트가 쓰고 있으면 크래시가 나겠죠. 그 만약에 예. 아까 그 마이카 이니스 한 다음에 예. 바로 이 값을 바꿨어요. 예. 그러면
ARC가 중간에 릴리즈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ARC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닐을 사용자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릴을 많이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예. 하면은 이제 중간에 ARC가 그 마이크랑 릴리즈를 중간에 이제 컴파일 타임 때 넣어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개발자가 넣어줘야 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죠, 오브젝트를. 그리고 이제 릴리즈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RC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개발자가 코딩을 안 하고요. ARC를 쓰면은 듀락이나 릴리즈를 쓸 수 없게 예. 그 컴파일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거든요. 예. 근데 제 의견은 이닛을 한 다음에 릴리즈를 그 닐을 바꿨을 때 그리고 이제 컴파일 할 때 릴리즈 시키는 부분을 그 이제 아크가 이제 컴파일하면서 코드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넣어주나요? 글쎄요, 그건 때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인스턴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블록 헤드도 있어야죠. 뭐야 인스턴스 베리어블 같은 그 인스턴스가 메모리에서 해제될 때 그때 이제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다 릴리즈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디올락 같은 경우에 그 메소드에서 보통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다 릴리즈 메시지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메소드 내에서 선언한 오브젝트면은 메소드가 끝나는 시점. 아니면 더 이상 그 베리어블을 그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오브젝트 이 카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그때 이제 릴리즈를 해주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RC에 대해서는 뭐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차근차근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ARC에 있기 전에는 그냥 리테인, 릴리즈, 오토 릴리즈 요거만 있는데 ARC 하면서 그 매뉴얼 레퍼런스 카운트도 알아야 되고요. ARC도 같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메소드하고 메시지 셀렉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자바의 펑션하고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고 퍼블릭 메소드하고 프라이빗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하고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오브젝트 C는 프로텍트 뭐 이런 게 없어요. 딱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인스턴스 클래스 메소드하고 인스턴스 메소드 선언하실 때는 인스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시고요. 클래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플러스 사인을 시작으로 해서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메시지라는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을 때 보면은 그 스퀘어 브라켓 여시고 그 다음에 마이카 스페이스 프린트 카 인포라는 요거 스퀘어 브라켓 다 쓰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마이카라는 오브젝트에 요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제 메시지라는 거는 메소드 네임을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실제 이제 요 마이카라는 오브젝트는 요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셀렉터인데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 오브젝트에 실제 메소드를 구현을 했는지 메소드가 있는지, 또 하나는 콜백 펑션 할 때 그 메소드 풀네임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셀렉터를 이용해 가지고 셀렉터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이건 인스턴스 메소드겠죠. 그래서 인스턴스 메소드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셀렉터에 사용하시는 부분은 요 타입 빼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네임 빼고 그 외 전부 다를 셀렉터의 어떤 입력으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set, make, 콜론, with model, 콜론, with year, 콜론. 이게 셀렉터가 되고. 그러면은 실제
저희가 그 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 클래스는 만들지 않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오픈하실 때는 이 확장자가 엑스포드 프로젝트라는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 아까는 이제 그 데모 헬로 월드 만들면서 엑스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엑스코드를 오픈하시면은 이게 아마 그 기본 설정된 세팅 같은데 요쪽 부분이 내비게이터 에어리어거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에어리어는 탭이 7개가 있어요. 여기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의 어떤 그런 구조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치 관련된 거, 얘는 워닝이 나거나 아니면 에러가 났을 때 보여주는 창, 그리고 얘는 이제 디버기 하는 시점에 각 스레드별로 어떤 메소드의 어떤 오브젝트의 어떤 메소드가 지금 사용 중인지, 그리고 얘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걸 때마다 이게 계속 이제 하나씩 추가가 되고요. 얘는 그 디버깅이에요. 이렇게 7가지 탭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 에디터도 세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메소드 파일을 보고 있는데 그 헤더 파일을 같이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요 두 번째 거를 클릭하시면은 그 창이 스플릿 되면서 그 이쪽은 헤더 파일, 이쪽은 메소드 파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요게 이제 그 카운터 파트라는 게 세팅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 메소드 파일하고 상관없이 아무거나 제가 열어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철권 전용이어서 공개적으로 다 만들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버전 에디터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버전 히스토리를 관리를 해주는 창이 되겠고요. 기본으로 이걸 보시고요. 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디버깅 에어리어 클릭하시면은 하단에서 이제 창이 하나 올라오죠. 디버깅 할 때 쓰시는 거고,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건 이제 토글 되거든요. 이쪽은 그 유틸리티 창이라고 해서 UI 관련돼서 인터페이스 빌더나 스토리보드 사용하실 때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거나이저 클릭하시면은 이게 이제 오거나이저 창인데 5가지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탭은 제가 이 컴퓨터에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마다 쭉 이렇게 히스토리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요게 이제 녹색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이제 디바이스에 인스톨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리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코드는 기본적으로 서버전하고 기트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2가지 사용을 리모트로 사용하시든 로컬로 사용하시든 사용할 때 사용되고요. 프로젝트는 일종의 이제 히스토리, 아카이브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디스트리뷰션 할 때 사용을 하는 탭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큐멘테이션은 그 모든 API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개발에 필요한 모든 문서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내용,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4.0 이전에는 이 탭 기능이 없었거든요. 탭 기능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한 소스 파일만 한 번에 하나씩 볼 수 있었는데, 이제 4.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클릭하시든지 아니면은 여기 클릭하시든지 그러면 이제 탭이 이제 계속 생성이 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이 폴더, 요게 지금 폴더인데, 폴더를 만드실 때 폴더처럼 보이는 게 있고 실제 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뉴 그룹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SS2라고 하면은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얘는 폴더가 아니에요. 얘는 피지컬하게 폴더가 아니고 그냥 그룹핑만 해준 거예요. 그냥 로지컬한 어떤 그룹핑명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 실제 얘를 파인드에서 보시면은 클래스라는 폴더는 있는데 클래스2는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일들이 지금 데모 버전은 상관이 없는데 실제 이제 앱 개발하시다 보면은 파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뷰 컨트롤러도 있을 거고, 뷰도 있을 거고, 다른 뭐 델리게이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거나이저를 할 때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 폴더 하나 만들고, 여기처럼 똑같은 하이라키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요거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피니시 하시면은, 만약에 그 리모트에 있는 폴더 같은 경우에는 카피하고 여기 기존에 있는 거면은 그냥 여기에만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더 안에다가 폴더를 선택하시고 플러스 요거를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파일에서 뉴에서 파일을 선택하시든지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헤더 파일을 보시면요. 잠깐 그룹은 언제 만들어? 그러니까는 개발자의 기호에 따라 틀려요. 그 회사의 어떤 기호마다 틀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 그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가끔가다 파인더 이용해가지고 파일들을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뭐 카피를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룹을 하게 되면은 이 한 폴더에 뭐 50개의 어떤 파일이 있다든지 100개의 파일이 쭉 있어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다르고요. 그 이제 헤더 파일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턴스 베리어블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문법이 약간 좀 틀리죠. 그래서 헤더 파일에는 그 at로 시작해서 인터페이스하고 at로 at하고 and 요 안에 모든 거를 다 구현을 해주셔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나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이 컬리 브래켓 안에다가 그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스턴스 메소드나 클래스 메소드는 요 바깥에다가 선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인스턴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언더스코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변수명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마이너스로 시작되는 거는 인스턴스 메소드, 플러스로 시작되는 거는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여기서 선언을 하면은 헤더 파일에서 선언을 한 그 모든 메소드를 메소드 파일에서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현하는 거는 일반 그 다른 랭귀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오면은 인스턴스 베리어 변수에다가 어사인 해주고요. 지금 클래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거든요.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링만 리턴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지금 보시는 파일은 그 앱 델리게이트라는 파일인데, 어플리케이션이 처음에 시작되면은
요 메소드가 처음에 이제 호출이 되고요. 이 메소드 내에서 UI 관련된 거는 윈도우를 이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UI 쪽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쪽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카라는 클래스에 얼럭이라는 메소드를 보내주고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init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마이카는 그 카 오브젝트를 포인트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요게는 이제 그 인스턴스 메소드 이제 프린트 카 인포라는 메소드를 한번 호출하고요. 그럼 이제 뭔가 프린트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시면요. 디버깅 창이 하단에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세 가지 조건인데 이거는 이쪽은 변수명 확인하는 창이고 변수명 창을 다 볼 건지 반반 볼 건지 아니면은 여기 디버깅 에어리어만 볼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제 요 카라는 인코에서 실제 이제 그 메소드로 이렇게 점프할 때는 커맨드 눌러주시고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메소드로 점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프린트한 부분은 요 부분 인스턴스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프린트가 되는 거죠. 질문이 있네요. 예. 그 헤더 파일 만들고 예. 헤더 파일에다가 인스턴스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언해 놓으시고 예. 처음 M 파일에서 이제 그 구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게 좀 자바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예. 인스턴스 그 원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카피해서 M 파일에다가 예. 본 다음에 거기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셨죠. 메소드를요? 예.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지 해서. 왜냐면 예를 들어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예. 그 상태에서 예. 메소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M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나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메소드가 기니까 일일이 타입을 해주니까 그게 불편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아예 어떤 거를 그 카피해가지고 거기다가 넣는다는 게 예. 조금 이제 카피 안 해주셔도 돼요. 카피 안 해주셔도 일일이 타입을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바는 이클립스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제너레이트 프롬 뭐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여기도 좀 편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마이너스 사인 하고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 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셋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쭉 떠요 이렇게.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하면 엔터 치면 예, 엔터 치면은 나오죠. 그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다가 이제 부여주시면 그래서 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많은 경우에 귀찮더라고요. 굉장히. 예. 이렇게 하시면은 카피 안 해주셔도 되고 타입 안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은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인데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예. 네.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그 프로젝트를 ARC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고요. 만약에 ARC를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시점에 자기가 알아서 그 코드를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그 타겟 OS가 고려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AR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자가 모든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메모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init, new, copy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오브젝트 생성하면은 retain 카운트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retain을 오브젝트에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면은 리테인 카운트가 하나가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를 보내주게 되면은 하나가 감소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테인 카운트가 제로가 되면은 메모리에서 그 오브젝트가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이게 딱 보면 되게 간단한데 실제 코딩하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한번 들어가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때 릴리즈를 해줘야 되나? 왜냐면 이게 함수 내에서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콜을 하고, 저 메소드 인스턴스 콜하고, 거기에는 인스턴스를 또 내가 또 받아가지고 쓰고, 넘겨주고, 하다 보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브젝트를 이 메소드 내에서 만약에 생성하는 경우에는, 어레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를 이닛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성을 했죠. 그러면은 메소드가 끝나기 전에 릴리즈를 해서 이 어레이라는 오브젝트를 메모리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얘가 메소드를 벗어나기 전에 릴리즈를 하지 않아서 메모리의 리테인 카운트가 1 이상이 되게 되면은 포인터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때까지. 근데 만약에 이런 오브젝트가 어떤 루프를 통해서 계속 많아진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메모리 리킹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크래시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하나 다른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닛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그 NS 어레이라는 그 클래스에 어레이라는 클래스 메소드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컨비니언스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컨비니언스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하고 다른데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 어레이는 결국 이 NS 어레이 타입의 오브젝트를 포인트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 컨비니언스 메소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냐면은 내부적으로는 똑같아요. 얼럭 이닛 보내줘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그 오브젝트에 오토 릴리즈라는 메소드를 보내주게 되거든요. 오토 릴리즈를 보내주게 되면은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오토 릴리즈 풀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오토 릴리즈 풀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다 릴리즈 메시지를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오토 릴리즈 풀의 오브젝트들이 메모리가 해제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컨비니언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할 경우에는 릴리즈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이 마지막에 릴리즈를 하시게 되면은 크래시가 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함수 내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함수 내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그 오브젝트를 리턴해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럴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 종료하기 전에, 함수가 끝나기 전에 릴리즈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릴리즈를 해주면은 리턴하는 게 닐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리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카라는 오브젝트에 릴리즈를 보내주게 되면은 그 코드는 실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물론 이제 리턴하기 전에 이제 오토 릴리즈라는 메시지를 보내줘도 되지만, 항상 그 오토 릴리즈를 그 생성된 오브젝트에 메시지를 보내서 오토 릴리즈 풀에 오브젝트가 관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토 릴리즈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오토 릴리즈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면은 오토 릴리즈 풀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그 오토 릴리즈 풀에 오브젝트가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풀장에 그 오브젝트가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이프 타임이 끝나는 시점. 그래서 뭐 유저가 클릭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벤트 루프가 트리거가 발생되면은 이 풀에 있는 물을 다 빼놓고, 그럼 이제 오브젝트만 남겠죠. 그 오브젝트에 이제 릴리즈를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통해서 그 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오토 릴리즈로 넘겨주는 경우에는 예. 다른 쪽에서 리테인이나 릴리즈를 쓸 필요가 없나요? 없어요. 예. 예. 이거는 그 5.0 이하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ARC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ARC를 사용할 경우에는 리테인, 릴리즈, 오토 릴리즈 요 부분을 딱 잊어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ARC로 시작하신 프로그래머들은 헷갈릴 게 없는데 전에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오토매틱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해서 개발자는 절대 리테인, 릴리즈, 오토 릴리즈를 오브젝트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컴파일할 때가 에러가 나거든요. 빨간 줄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가 대신해서 개발자가 해야 될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이제 컴파일러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ARC가 언제서부터 ARC가 작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은 프로퍼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프로퍼티라는 거는 그 베리어블을,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다른 오브젝트들한테 이제 노출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선언한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단 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를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은, 글씨가 좀 작아서 좀 보시기 힘들 텐데, 헤더 파일에 선언을 해주시고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add하고 프로퍼티 한 다음에 가로 안에 몇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옵션 중에서 이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리테인을 대부분 쓰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타입,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로퍼티 네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메소드 파일 가셔가지고 add 한 다음에 synthesize 해가지고 make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실제 컴파일러가 그 프리프로세서인가요? 걔가 실제 코드를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세터 같은 경우에는 set 그 다음에 요 프로퍼티에 있는 이름 중에 요 첫 번째 캐릭터를 M으로 바꿔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리테인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오브젝트든지 그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그 오너십을 이 오브젝트가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체크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전에 가지고 있는 값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값하고 같으면은 뭐 할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전 값에 릴리즈를 보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오너십이 없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리테인을 보내서 리테인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면서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이 라이프 사이클 동안 타입 동안은 그 새로 들어온 오브젝트에서 항상 쓰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사인을 해주는 거죠.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이게 세터고요. 게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요게 프로퍼티 네임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리테인 말고 여기를 마저 볼까요? 그 퀄리파이어가 요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프로퍼티 퀄리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 노출할 때 권한을 리드 온리로 할 건지 아니면은 리드 라이트 다 할 건지. 만약에 리드 온리 같은 경우에는 세터로 호출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게터, 세터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단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메모리 관련돼서 사용되는 퀄리파이어인데요. MMR 같은 경우에 MMR은 매뉴얼 리테인 릴리즈 약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assign, retain, copy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retain이나 copy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아닌 경우에는 assign 그거는 이렇게 retain, release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값만 assign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티저 같은 경우
플로트 같은 경우 다 어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는 어떻게 다르냐면 리테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고 이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그 오브젝트를 같이 가리키는 거고요. 카피 같은 경우에는 요 파란 오브젝트가 있는데 제가 리테인 대신 카피를 쓰면은 이 파란 오브젝트를 카피해가지고 빨간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 빨간 오브젝트의 이제 리테인 카운트가 2 되겠죠. 그거를 이제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포인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요 오브젝트가 변경 가능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돼도 제가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하고는 그때는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카피를 할지 리테인을 할지 판단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RC 그 퀄리파이어 중에 strong, weak, assign. assign은 같은 개념이고요. strong하고 weak는 어떻게 다른? strong은 retain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그 새로 파라미터로 오브젝트가 들어오면은 이 인스턴스에서 그거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파란 공이 있다. 파란 공에 파란 오브젝트가 있는데 베리어블 1하고 베리어블 2가 다 스트롱 타입으로 얘를 포인트하고 있으면은 얘는 리테인 카운트가 2가 되고요. 그리고 베리어블 1에 릴리즈를 보내게 되면은 리테인 카운트가 1. 그리고 베리어블 2에 릴리즈를 한 번 더 보내주게 되면은 리테인 카운트가 0. 그러고 나서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해제가 되죠. 근데 만약에 빨간 오브젝트가 있는데 베리어블 1은 스트롱 타입으로 얘를 가리키고요. 그러면 이제 리테인 카운트가 1이 되겠죠. 만약에 베리어블 2가 위크 타입으로 얘를 가리키게 되면은 요 이제 점선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가리키게 되면은 오너십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베리어블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더라도 하나는 스트롱, 하나는 위크면은 리테인 카운트는 여전히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베리어블 1에 릴리즈를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면은 리테인 카운트가 1에서 0로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메모리에서 해제가 되죠. 그러면은 베리어블 2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ARC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포인터의 닐 값을 어사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 베리어블 2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크래시가 안 나게끔. 그게 이제 스트롱하고 이게 차이고요. 세 번째 퀄리파이어는 이제 어토믹 퀄리파이어인데 non 어토믹 퀄리파이어는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타입이고요. 디폴트는 이제 어토믹인데 이거는 스레드 세이프한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레드 세이프 하기 좋으니까는 어토믹을 쓰면 좋긴 좋은데 물론 이제 퍼포먼스적인 면에서는 난 어토믹이 빠르겠죠. 그리고 UI 관련된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난 어토믹을 써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UI 관련된 인스턴스는 메인 스레드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난 어토믹을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프로퍼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제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에 봤던 그 예제에서는 프로퍼티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기본으로 좀 더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헤더 파일 보시면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 지금 세 개가 있고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다른 오브젝트가 이제 만약에
억세스를 해서 그 값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때 단 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퍼티라는 거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헤더 파일에 at property 한 다음에요. 여기 바로 안에는 나노토믹 그 다음에 retain.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이면은 retain을 해서 이 카라는 오브젝트가 메모리에 있는 동안은 이 make에 대한 오브젝트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retain을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 같은 경우에는 assign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메소드 파일 가주셔가지고 그 implementation 요거 다음 그러니까 요 안에다 굳이 이 다음부터 시작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나 요 end 하기 전에만 그 synthesize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ynthesize 하신 다음에 그 property에 선한 그 내용 이름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만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언더스코어 메이크라는 거를 어사인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외부에 노출되는 거는 메이크라는 이름으로 노출되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건 얘하고 상관없어요. 요 이름 가지고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 클래스에서 쓸 때는 제가 메이크라는 변수명을 안 쓰고 언더스코어 메이크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제가 이 각각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어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주려고 로컬 베리어블하고 인스턴스 베리어블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단 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app delegate 파일 가보시면은 이거는 똑같죠. 저희가 전에 예제에서 전에 그 프로젝트에서 봤듯이 그 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단 노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ad, write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make에는 기아, 모델에는 스펙트라, 이어에는 2007년도 이렇게 write setter를 호출해서 각 그 값을 어사인 해주신 다음에 프린트 카 인포를 해주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요 부분이죠. 실제 저희가 세터를 이용해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세 가지 그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각각 이제 그 값을 어사인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를 선언하고 센서사이즈 해주시면은 다 그 노테이션으로 외부나 혹은 내부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부에서 하실 때요, 요렇게 해주시는 거하고 요렇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그럼 네. 그러니까 더 거치. 이 첫 번째 거는 메모리,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오너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사인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 make라는 오브젝트를 얘가 그냥 포인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A make가 메모리에서 이렇게 해제되잖아요. 그럼 얘는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게 실제 오브젝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크래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셀프.make 하면은 메모리 매니저먼트 리테인을 해주는 거죠. 새로 들어온 A mak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프로퍼티가 없을 때 2.0에 프로퍼티가 없을 때는 사용자가 그 개발자가 일일이 다 해줬어요. 아까처럼 한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다른지, 그리고 만약에 다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오브젝트에 릴리즈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거에 리테인 해주고,
고르고 나서 어사인을 해주는 거죠. 프로퍼티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다 개발자가 코딩을 해줘서 메모리 관리를 했죠. 프로퍼티를 쓰므로 인해서 결국은 메모리 카피를 갖다가 주구장창 메모리 카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메모리 카피를 할 수 있고요. 포인트만 가르쳐 주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리텐 대신에 카피를 해주는 거예요. 리텐 하면 새로 생성되는 건 아니고요. 카피하면 이제 새로 생성이 된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죠. 예, 그 다음에는 카테고리하고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랭귀지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유효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어떤 기능이냐면은 기존에 있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펑션이 없어요. 메소드가 없으면 그 펑션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NSString이라는 오브젝트에 어떤 메소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메소드가 없어. 그래서 제가 새로 그 메소드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추가를 한 다음에는 마치 네이티브 API가 그 클래스가 그 메소드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 클래싱을 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추가를 못해요. 만약에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추가를 하시려면은 서브 클래스를 하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고 싶으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그 카테고리 이름을 정해줘야 되고요. 카테고리 이름은 제가 만들려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해주는 그 이름을 정해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에러 메시지라는 카테고리 네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헤더 파일 이름이 NSString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카테고리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 이름, 파일 이름 그리고 M 파일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요. 물론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파일명만 딱 보더라도 얘가 카테고리구나. 그러니까 얘는 기존에 있는 NS 스트링에 뭔가 좀 펑션들을 더 추가한 거구나. 파일만 봐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할 때는 소스 코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하고 비슷한 개념이 익스텐션인데 익스텐션은 어떤 거냐면은 거의 비슷한데 그 어노니머스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카테고리 네임을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그 카테고리 네임 없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언제 사용되냐면은 그 프라이빗 메소드를 선언하실 때 그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프로퍼티 중에 외부 노출은 read only로 했는데 인터널하게 자기 클래스에서 사용할 때는 단 노테이션을 가지고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read write로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예제를 보시면요. 얘가 좀 잘 안 가죠? 네. 잘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갑니다. 예? 자신있게 안 갑니다. 왜 저도 꼭 그렇게 해서 써야 되나 싶기도 어.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카테고리하고 익스텐션은 뭐냐면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아까 그 프로퍼티도 그렇게 안 해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대로. 그 대신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서브 클래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를 하게 되면은 서브 클래스를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해져요. 이게.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많이 쓰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UI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관련해가지고 뭐 두 가지 이미지를 뭐 블렌딩 한다든지 뭐 코너를 뭐 이렇게 꺾는다든지 뭘 하나를
이게 뭐지? 이거 수입인가? 뭘 하나 넣어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다른 개발자들이 이런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그런 펑션들을 추가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그 파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면요. 카테고리 먼저 보시면은 제가 만들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하다 보면은 서버 쪽하고 통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서버 쪽에서 에러 아이디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에러 아이디를 딱 받았는데 유저한테 메시지를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NS 스트링에 제가 새로 메소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 이름은 뭐냐면은 convert id to message. 그래서 제가 에러 아이디를 이 convert id to message에 에러 아이디를 넣어주면은 얘는 매칭을 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얘를 만약에 만드신다 그러면 보통 이제 어디션스라는 폴더 안에다가 보통 그 카테고리 된 거를 다 넣어주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파일들이 많아질 때 혹은 어떤 그게 카테고리고 어떤 게 내가 개발한 그 클래스인지 구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실제 그 클래스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파일 네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tring 플러스 2 할게요. 왜냐면 지금 있으니까 하나는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 부분 에러 투 메시지라는 게 실제 카테고리 네임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서브 클래싱을 안 하니까는 얘는 지워주면 돼요. 헤더 파일도 그렇고 메소드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이제 구현을 한 게 삭제하고요. 그 파일을 만들 때 예. 카테고리 만드는 예? 카테고리 만드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냐고요? 일단 카테고리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 쓰면은 아 있어요? 네. 엄청 또 생겼대 또. 그 보면 아 여기 있네. 네, 그게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그러네. 저는 항상 이거 통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거 이용해서 되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그 M 파일 가셔가지고 실제 그 메소드를 그 임플리멘테이션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 전에 그 카 클래스 만든 거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클래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플러스 사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거기에 맞는 스트링을 리턴 해주고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시려면 헤더 파일을 임포트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NSString은 실제 이제 그 빌트인 그 네이티브 API 클래스인데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마치 convert id to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넘겨주시면은 메시지가 리턴되고 그 메시지를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요. 그러니까 200이 들어갔으니까 200에 맞는 값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가 200이 왔을 때 그 NSString의 그 새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의 그 메소드는 네트워크 다운이라는 메시지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라고 아까 명명을 해주신 게 예. 그 서브 클래스의 이름인 거예요. 에러 메시지라는. 에러 메시지. NS 스트링하고 플러스하고 에러 메시지 주잖아요. 이거요? 아니. 그 메소드 네임이고 그 위에 에러 메시지라고 같은 때 주셨잖아요. 아, NS 예. 스트링 플러스 이렇게 에러 메시지라고 주셨잖아요. 그게 카테고리 네임이에요. 카테고리 네임. 서브 클래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카테고리 네임. 예,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카테고리 네임이거든요. 하나의 카테고리에 여러 개의 메소드가 갈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인스턴스 메소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인스턴스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다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파일에서는 그 메소드에 대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쓸 수 없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하시려면 서브 클래스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카 클래스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그 헤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변한 게 없고요. 하나 변했다면 하나 달라진 게 있으면 마일리지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마일리지는 외부에 노출할 때 리드 온리만. 그래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닷 마일리지 이퀄 1000, 만 이렇게 사용을 못하는 거죠. 단지 그 값만 받아오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리드 온리로 되어 있는 거를 익스텐션을 통해 가지고 이 클래스 내에서는 닷 노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려면요. 그러니까 익스텐션은 요거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다음에 클래스 네임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있는데 이 가로 내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럼 요 안에 요 안에 사용되어 있는 메소드는 프라이빗 메소드가 돼요. 왜냐면 헤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프라이빗 메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똑같은데 프로퍼티가 같은 네임으로 이제 read write로 해서 요 클래스 내에서는 단 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elf.mileage라고 해서 실제 이제 self. 셀터를 사용을 했죠. 단 노테이션 통해 가지고.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사용을 하시려면요.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에서는 그 세터를 사용 못하고 단지 리드 온리. 그래서 여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게터죠. 게터만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익스텐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스턴스를 이름을 안 주고 사용하는 것처럼 예? 인스턴스 이름을 안 만들어주고 예. 내부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처럼 인스턴스. 아까 여기 메소드 파일에서요? 원래는 저렇게 접근하려면 예. 카는 뭐 인스턴스 이름을 주고 예. 델 포인팅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셀프 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더 파일에는 그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클래스 네임 써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있는 건 다 외부에 노출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앞에 들어 셀프 이용해서 액세스 가능하고. 여기서 지금 익스텐션 한 게 마일리지를 리드 온리에서 리드 라이트로 했다는 예. 건가요? 예. 그러니까 굳이 리드 라이트를 안 해주셔도 돼요. 리드 라이트 안 하시고 단 노테이션 안 하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해주시면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코딩한테 굉장히 좀 편하겠죠. 만약에 단 노테이션 안 하면은 얘가 없으면은 얘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사용 안 되고 마일리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런 경우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가 외부에서 호출을 했고 그 메소드에 어떤 오브젝트를 넘기고 그 넘긴 오브젝트를 이 마일리지에서 어사인 하려면은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리테인을 줘야 되니까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면은 편리하죠. 앞에서는 저거 할 거예요. 예? 앞에가 있으면은 필요 없어요. 앞에 있으면은 그냥 인스턴트 예, 밸류를 그냥 써도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까지 봤고요. 예, 그 다음에는 프로토콜하고 델리게이션. 아마 이게 다 모든 그 내용들이 생소해요. 모든 내용들이 생소해가지고 아마 이게 처음에는 좀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이제 공부하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프로토콜하고 델리게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오브젝트 혹은 클래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때 얘는 그 메시지를 이용해서 주시면은 얘도 그 메시지를 받아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프로토콜은 델리게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델리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고 그 오브젝트는 특정한 일을 처리하고요. 특정한 일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은 다른 오브젝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오브젝트가 있다, 클래스가.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그림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야 될지는 얘가 이 다운로더,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매니저다 보면은 얘가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 다 받았으면은 그 파일을 다른 데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 콜한 사람한테, 콜한 클래스한테. 그러면은 그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 콜한 클래스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픽처를 다운로드 했으면은 어디다 보여주고, 파일을 다운로드 했으면은 그래서 얘는 어디다 줄까? 그래서 그냥 세이브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델리게이션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프로토콜에서는 그 required하고 옵셔널 두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required 같은 경우에는 이 메소드를 필히 임플리멘테이션 해줘야 되고요. 옵셔널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옵셔널로 선언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확인을 해줘야 돼요. 실제 그 오브젝트가 이 메소드를 구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이제 그 response to select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 셀렉터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nothing did happen이라는 옵셔널 메소드를 의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그러면은 그거를 콜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용을 콜을 못하는 거죠. 빨리 하라고 막 사인이 오는데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는 좀 더. 다음 있어요? 그러면은 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마저 하고요. 마무리 칠게요. 나는 왜 그러지? 다음 주에는 그 UI 킷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UI 킷 관련돼서 클래스 하이라키 좀 보고, UI 뷰, 레이블, 텍스트 필드, 버튼, 그다음에 스크롤 뷰, UI 이미지 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뷰 컨트롤러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